자, 오늘은 이제 부정격 정수를 다루는데 우선 부정격 정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두리움이죠. 두리움을 없애는 게 어떻게 중요한가 이걸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두리움이 영어로 뭐예요? fear죠. fear. F-E-A-R. F-E-A-R. F는 false in evidence in appearing R reality. 그러니까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ity.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 이게 두려움이에요. 요런 옛날에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표 불안 강의할 때 이걸 많이 강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된 증거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려움은 실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마음속에서 그것을 이제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내 마음 상태에서 두려움이 생겼다. 막 꿈이나 시뮬레이션이나 전자오락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일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의 동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의 동굴. 귀신의 동굴에 들어가면 귀신이 실제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우리는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과거에. 귀신이 없었는데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귀신이 있을 것으로 마음속에 귀신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에 대한 느낌을 연상을 하고 쉽게 말하면 귀신에 대한 내부 표현을 마음속에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발표 불안이라든지 발표 불안이 아니면 대중공포, 대인공포, 그 다음에 또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폐쇄공포, 광장공포, 자동차 운전에 있어서는 어떤 들어간 터널 공포, 참 많은 공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공포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마음속에 그 두려운 상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려움은 실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무의식의 신호다. 자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지금 제 앉아있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저를 보면 두려운 느낌이 듭니까? 전혀 안 들죠. 근데 제가 이제 100m 높이의 의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100m. 똑같은 의자인데 내가 100m 이 다리가 막 길어져가지고 100m 높이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느낌이 어때요? 두렵죠. 그럼 똑같은 의자인데 왜 지금은 안 두려운데 100m 높이의 의자는 두려울 거예요 제가?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의자 앞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자 바깥에 의자의 100m 높이 의자의 길이를 바라보니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발표할 때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표에 대한 어떤 주제나 내용이나 발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발표의 목표나 여기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실수하는 것, 등장하는 것, 어떤 조롱을 받는 것,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니까 두려움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같은 원리거든요. 미래에 이루는 어떤 꿈이라든지 목표가 이루어진 어떤 미래의 상황, 이걸 상상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꿈이 이루어진 상태, 목표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면 이런 굉장히 어떤 열정이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미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고, 미래가 망가지고, 미래가 완전히 실패를 해서 엉망이 된 이 상태를 상상한다면 어때요? 불안하겠죠. 시험 불안은 왜 생기냐면, 시험에 합격한 걸 생각하면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없죠. 시험에 떨어진, 시험에 실패한, 이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니까 시험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 발표 불안도 마찬가지로 발표를 잘한 걸 생각하면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발표를 잘 못해서 실수하고 또 비판에 또는 비난의 대상이 돼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니까 불안이 생긴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불안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원하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세요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불안 두려움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우리 이제 불안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부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뭔가 구체화시키고 분명히 제시를 하면서 그게 집중을 해보세요.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focus on what you want. focus on what you want. 자, 내가 원하는 공간에 집중을 해라. 근데 이제 이거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면 두려움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하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기냐 보면은 아기는 태어날 때 두려움, 금기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태어나죠.
그죠? 근데 아기는 이제 태어난 이후에 에피두리움을 학습을 하는데 첫 번째는 파괴적인 비판, 신체적인 체벌, 금기시하는 말 이런 걸로 이제 두려움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마, 그만둬 이렇게 윽박지르는 소리를 해 부모가 하지 마, 그만둬. 자 이런 윽박지르는 소리를 하면 그것도 이제 신체 체벌과 함께 야 하지 마, 그만둬, 뭐 내려와, 안 내려와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는 소리와 함께 체벌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니까 억압이 생기죠. 억압. 이른바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거 내가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억압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간단히 하죠. 자, 이 상태는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 왠지 모르게 실패할 것 같고, 실패하면 막 내가 또 힘들어질 것 같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어릴 때 부모한테 꾸지람 들은 것처럼 막 힘들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지대에 매달리고 싶은, 안전지대에 매달리는 이런 상황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은 편안한데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내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건 힘들어지죠. 그죠? 뭐 이제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 장사는 편안한데 장사 외에 또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배운 게 두목집이다 이 말이에요. 배운 게 두목집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이제 억압적인 환경에 자란 사람은 항상 해온 것만 반복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이제 안전 지향적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 지향적인. 항상 안전한 쪽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뭐 안전이 보장된 이런 쪽 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억압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뭔가 막 추진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난 도전하는 게 좀 힘들어. 새로운 게 불편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 나는 항상 만났던 사람이 편안하고 항상 해온 일이 나는 부담 없고 편안하고 나는 했던 것만 반복하고 싶어.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나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구나. 나한테 억압이 되어 있는 어릴 때에 좀 억압된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하지마 그만둬 또 신체 체벌 같은 이렇게 내가 중간에 막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런 게 있는 분 여기 있으세요? 맞아. 우리 정준혜 쌤은 엄마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심하게 다그치고 그래서 억압이 좀 많이 됐을 것 같고, 우리 권용수 선생님은 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추진력도 있고 도전적이고. 반발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이제 극복을 한 겁니까? 저희하고 이제 더 반발. 오케이. 그렇구나. 좋아요. 네. 그다음에 충격적인 실패 경험. 이거는 그것과 관계없이 이제 단 한 번이지만은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충격적인 경험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는 세월호의 사건 한번 생각해요. 세월호에 타서 이제 수학여행 갔던 이 안산 단원고의 애들이 세월호가 함몰되면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물론. 근데 941생으로 살아난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아이들은 그 배를 탔던 그 느낌을 잘 기억하고 있겠죠?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에요? 충격적인 기억이죠.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세월호에서 어떤 죽음의 직전에 살아났던 그 끔찍한 죽음의 고통,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충격적인 실패 경험이라고 대표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호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 지하철 사고라든지 또는 서울에 보면 삼풍백화점의 어떤 사고 이런 거 다 트라우마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학교 다닐 때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거나 소풍 가다 노래 불렀는데 공개적으로 선생님이 망신을 줬거나 애들이 비웃음을 줬거나 나를 왕따를 시켰거나 따돌림을 했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억하기 싫은 어떤 끔찍한 그런 어떤 기억들. 요거는 단 한 번이지만 우리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될 수 있다는 거죠. 각인이나 새겨진다는 거죠. 일단 각인이 되면 내 코드반의 홈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코드반이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일단 신경체계에 이런 느낌들이 각인이 돼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 느낌들이 되살아나면서 재현되는 거죠. 마치 LP 레코드반이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노래를 반복해서 계속 들려주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리거나 긴장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터널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지하철 같은 이런 어떤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나고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어떤 트라우마거든요.
일례로 이제 이런 내가 공황장애 치료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아기를 이불로 막 덮어놓고 엄마 아빠 밖에 나가버린 거야. 아기는 이불을 펼쳐낼 힘이 없잖아요. 이불이 막 덮여진 상태로 막 한 30분 동안 허죽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불을 펼쳐주지 못해. 숨을 못 쉴 정도의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게 이제 뭐 2살, 3살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기는 어떤 느낌 들까요? 이불처럼 뭔가 좀 폐쇄된, 밀폐된 공간에 가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그 숨을 못 쉬었던 그 2살, 3살 때의 고통을 재현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또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옛날에 치료했던 데인데,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려진 냉장고, 숨바꼭질 하다가 이제 버려진 냉장고 안에 들어 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냉장고는 밖에서 열 수 있는데 안에서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숨었는데 애들이 다 가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구해주지 않는 거죠. 한 5시간이나 냉장고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5시간 이후에 이제 무사일생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기억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뭐 비행기도 못 타고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치료할 때 공황장애라든지 뭐 발표공포증, 대중공포증, 대인공포증 뭐 이런 걸 치료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부분 보면 충격적인 실패 경험에서 온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성공 경험 부족. 이건 이제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과거와 관계없이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방송 출연을 한 번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 MBC 방송에 또는 KBS 방송에 출연을 해야 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우리가 행동치료에 보면 체계적 둔감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체계적 둔감화. 이거는 도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불안한 것도 아무리 두려운 것도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도전할 때는 80의 두려움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는 60, 네 번째는 뭐 60, 50 쭉 한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 100의 두려움이 쭉 없어지다가 나중에 한 10 이하로 줄어들어서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행동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과거와 관계없이 내가 두려운 것은 경험 부족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거는 반복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봐야 돼. 거절에 대한 두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쉽게 말하면 메슬로 욕구에 보면은 이제 이 존중 욕구라는 게 있어요. 존중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야. 우선 존중의 욕구를 보기 전에 이제 메슬로 욕구를 쭉 보면은 맨 하위 단계가 뭐예요?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감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심의 욕구 이렇게 쭉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네 번째 존중의 욕구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사고를 치건 뭐 말썽을 부리건 뭐 착한 행동하건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기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욕구 좌절이 일어나는 거야. 존중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 욕구 좌절이 일어나는 거야. 자, 아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사고를 치더라도 나를 이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있다고요. 나는 말썽을 부리더라도 저를 좀 이뻐해 주세요. 예? 제가 못난 행동을 하더라도 저를 이뻐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따져본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엄마 아빠 이걸 다 해봤으니까 아기는 사리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사리 분별이 없죠. 해서는 안 될 일을 모르잖아요. 아기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난로에도 손을 대고 김치에도 손을 대고 뭐 그래서 엎지르고 뭐 기저에 동사고 오줌 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리 분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는 그 사리 분별이 없는 아기한테 사리 분별이 있는 아기가 되도록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벌체계에 의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착한 행동을 하면은 상을 주고, 자, 잘못된 행동하면 벌을 준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는 훈육이라고 하죠. 훈육을 통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썽 아무리 착한 행동하면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기저귀 똥 싸고 막 낙서하고 막 물건 엎지르고 사고치고 그러면 막 꾸지람 하는 거지. 근데 아기는 뭘 원하냐면은 저는 착한 행동을 해도 사랑받고 싶어요. 말썽을 부리더라도 사랑받고 싶어요. 제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면 안 돼요 이거예요. 아기는. 부모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는 부모에 의해서 길 돌려지는 거지. 아,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말썽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사랑받기 위해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네라고 이제 계속 상을 받는 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아기는 처음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 자, 진아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 진아. 그러니까 우리 진아 가가 있다면 진아를 있는 그대로 표출해. 근데 진아를 계속 표출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상을 주고 뭐 불러주네. 상을 주기 위해서 나를 막 가르치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데 그럼 아기는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부모의 가치를 촉구하는 거죠. 가치에 촉구하는 거죠. 가치에 촉구하는. 아, 부모의 가치를 따르니까 내가 사랑받네 이거지. 근데 부모의 가치를 촉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계속 부모의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부모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뭐 친구들 눈치를 보고 학교 선생님 눈치를 보고 뭐 직장생활 뭐 직장 동료들 뭐 직장 상사들 뭐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는 이런 쪽으로 눈치를 보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아에 의해서 각색을 하는 거죠. 가아에 의한 각색. 자, 그럼 다시 보세요. 1단계는 아기는 진화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죠. 진화를 표출해. 있는 그대로 자기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표현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상벌 체계에 의해서 훈육을 했죠. 그래서 2단계는 가치를 쫓고 나 있어. 가치를 쫓고 나 하다 보니까 계속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에 의해서 각색을 하는 게 나와요. 가에 의한 각색. 이 가에 의한 각색이 뭐냐면 바로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남의 눈치를 보는 이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한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보지 않을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나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그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정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그질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그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보면은 부모가 똑똑한 부모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의 자녀, 교회 목사의 자녀, 학교 선생님의 자녀들. 잘 봐봐요. 학교 교사라든지 그 교회 목사들은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잖아요. 심판관 역할을 잘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관 역할을 밖에서만 하면 되는데 가정 안에 가져와서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옳다 옳지 않다 막 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 아빠가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심판관 역할을 해주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은 아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는 그 부모가 필요할까요? 어느 쪽 같아요?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요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뭔지 보면요 교회 목사님이나 교사의 자녀들 같이 부모가 똑똑한 가르치길 잘하는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다. 오히려 그 소도시에 시장에 장사를 하거나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우리 엄마처럼 나도 그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한 부모지만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정말 잘 될 거라고 기대해주고 이런 그 부모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서울대학교를 가고 사고시 학교 가고 아주 위대한 쪽으로 갔다 말이에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부모의 역할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버드 대에 1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 100명의 공통점 연구를 해보니까 자, 이 100명의 공통점 이거예요. 만 18세 이전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주고 니는 크면은 뭐든지 참 잘할 거고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우리 아들이 치고 우리 딸이 치고 이렇게 100% 믿어주었던 그 부모가 있다. 그 멘토가 있다. 근데 그 현대인의 문제가 뭔가 잘 생각해요. 요즘 뭐 서울 강남의 부모들 보면 치맛바람 하면서 뭐 그게 어릴 때부터 막 좋은 학원에 좋은 과외 교육에 뭐 오로지 점수 올려서 좋은 대학만 보내면 부모 역할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육시키잖아요. 80, 90년대, 2000년대 이 한 30년 동안의 문화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어떻게 하면 치맛바람으로 이제 공부를 잘 시킬까? 몇 년 전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서울의 강남의 어떤 학생이 자기 엄마를 죽여서 한 달 이상이나 그 저기 안방에 시체를 묻어놓고
뭐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봐요. 부모의 역할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자, 부모의 역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자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고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근데 이 부모의 역할이 충족이 안 될 때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오늘날에 정동원 교수는 왜 이렇게 배당 코치가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제가 이 심리학을 공부를 안 했다면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저는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엄마는 제가 만화책을 보고 밤 9시에 이제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때 파출부 생활을 했는데 10년 파출부를 하시거든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동문아 이제 공부 그만하자. 몸 상하니까 만화책을 보고 있는 아들한테 야 이제 공부 그만하자. 제발 공부 그만하자. 몸 상할라. 이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아들이 만화책을 보는지 영어 수학책을 보는지를 몰랐던 거죠. 만화책을 보고 밥을 먹고 있으면 우리 동문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밥을 먹었어. 이제 그런 그 엄마의 어떤 헌신적인 어떤 믿어 100% 수용, 존중, 믿음을 주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들 왜 저기 뭐 사춘기 시절에 공부만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엄마의 기대가 워낙 그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배신할 수 없더라는 거죠. 지금도 기회쟁쟁하게 이제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뭐냐면 우리 동문이는 사막 한가운데 갖다 놓더라도 살아서 돌아올렵니다. 어떻게 주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는지 몰라. 절대적으로 엄마는 저희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항상 우리 동문이가 총자다. 총자라는 총명스러운 아들이다. 우리 동문이가 총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이제 엄마 아버지의 이제 그런 절대적인 어떤 믿음, 기대, 뭐 칭찬 이런 걸 이제 제가 받으면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오늘날 이제 자존감을 많이 키워준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에너지 자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믿어주고 수용, 존중,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충족이 안 되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우선 비판적인 어머니 마음이 커집니다. 이건 이제 그 CP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T로. 비판적 어머니 CP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남들은 공부 잘하는데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남들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왜 말을 못하지? 남들은 돈을 잘 벌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지? 계속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를 뭐 부족한 사람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꾸지람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셨잖아요. 야 이웃집에 누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웃집에 누구는 이렇게 착한데 너는 왜 이러냐? 이웃집에 누구는 뭐 서울대 갔는데 너는 왜 대학을 못 들어갔냐? 이렇게 비교하면서 꾸지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꾸지람처럼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나를 꾸지람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CP라고 해요. 근데 사랑이 충족이 안 되면 CP가 커진다. CP가 커지고 그다음에 반대로 NP가 약해져. NP는 나를 이제 따독거리는 마음이에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래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고 충분히 자격이 있고 너는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자기를 따독거리면서 용기를 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NP라고 해요. 엄마가 우리 어릴 때 따독거려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한테 막 꾸지람 듣고 오면 엄마가 이제 우리 그 부엌에서 막 따독거려 주잖아요. 그래, 괜찮아. 네가 다음에 잘하면 돼. 재수하면 되지. 뭐. 어릴 때 원래 사고 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엄마가 따독거려 주잖아요. 이 따독거려 주는 게 이제 NP거든. 원래 이 NP가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MP가 커져야 되는데 그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면 MP가 약해진다고. 자기가 자주 끌어지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부러지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어른자 이거는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뭐 사무적이고 이성적인 특징이니까 뭐 옳고 옳지 않으면 구분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뭐 도로를 건너가면 안 되겠구나. 자 도로에 휴지를 뿌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그 어른자 어덜트라고 A.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 어린이자를 봐야 되는데 사랑이 충족되지 못하면은 수능적 어린이가 커질 거예요. AC. 자, 착한 어린이만 커진다. 착한 어린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착한 컴플렉스 들어보셨나요? 네. 정말 착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고,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움받을 것 같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 같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자, 이 착한 컴플렉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대부분 65%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절을 못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 나를 싫어할 텐데. 누가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사달라고 왔어요. 보험 하나 가입해달라고 왔어. 내가 보험 가입해 주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고 나를 싫어할 텐데. 보험이 필요 없는데 가입을 해줘. 그런 경우 있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하나 들고 왔어. 화장품 내가 사주지 않으면은 또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할 텐데. 자, 나는 오늘 점심시간에 시간이 없는데 근데 오랜만에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두레야 우리 오랜만이다. 점심 같이 먹자. 나 바쁜데 오늘 시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나를 미워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알았어. 점심을 내가 가서 먹어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착한 어린이 마음, 착한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죠. 좋게 말하면 극진 대인 배려점. 혹시 극진 대인 배려점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극진 대인 배려점.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방을 막 배려하는 이 마음. 요거는 뭐냐면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배려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니겠죠. 정말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노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어린이가 이제 사랑을 못 받으면 자유어린이가 축소가 돼버려요. 자유어린이. 이제 자유어린이 뭐냐면은, 뭐, 기쁘다, 슬프다, 뭐, 화가 난다, 뭐, 짜증이 난다. 막 자기 감정을 막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마음 있잖아요. 희노애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마음, 이게 자유어린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은 뭐 저기 남자들 같은 경우 허리띠 저기 머리에 딱 두르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뭐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막 노래고 춤추고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전혀 그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게 자유어린이 마음이에요. 그건 10대나 50대나 70대나 똑같아요. 근데 이 자유어린이 마음이 많이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놓으면은 발표를 못 하지. 사람들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못 하고 막 누르고 참지. 응? 이게 자기를 막 누르는 거예요. 의학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무슨 이야기 들리냐면은 어릴 때 충분히 부모 앞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C피는 크지고 A피는 작아지고 A씨는 크지고 F씨는 작아지고 그래서 마음 안에 어거리들이 많이 쌓이는 거야. 많이 억압된다 이 말이야. 억압은 어거리가 되고 어거리는 뭐가 될까요? 어거리 세월 속에서 그쵸. 한이 되겠죠. 한은 오래되면 화병이 되겠죠. 그래서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도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이 쌓여서 마음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썩은 마음이 우울증이 되고 불안증이 되고 공포증이 되고 뭐 공황장애, 불면증, 빙의, 조현병 여러 이 정신병으로 간다. 과식, 폭식 이런 이제 신체적인 식습관의 문제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암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구멍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욕구 자제. 자, 이 마음의 구멍은 부정징수 제한적 신임을 이해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구멍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골 한옥집에 보면은 우리 그 동지 스타일에 한옥집 창호지문에 구멍이 뚫리면 어떤 바람이 들어옵니까? 항수바람. 항수바람이 들어오죠. 항수바람이 들어오면 그 구멍을 막아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죠. 우리 마음 안에도 이제 이 마음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저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막 슬프고 화가 나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은 이 마음을 두 번 다시 안 느끼고 싶잖아요. 우리가 찬바람 두 번 다시 안 쐬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이 마음을 막아야 돼. 마음을 막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다른 말로 이제 방어기제.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은 두 번 다시 따돌림을 안 당하고 싶기 때문에 친구들 만나는 게 싫어지는 거지.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안 만나면 내가 두려움을 안 느낄 수 있으니까. 자, 어릴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어. 심하게 야단을 맞아서 힘들었어. 그럼 야단 맞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잘해야 되거나 잘하지 않으면 아예 나서지 않는 거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심리가 생기는데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했던 이야기를 전체를 정리해 보면은 아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한다 그랬죠. 근데 부모는 어떤 사랑을 줘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줍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줍니까? 무조건. 조건적인 사랑을 주죠. 아기는 무조건 사랑을 원하면서 자기가 기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는데, 근데 부모는 상벌체계에 의해서 조건부적인 사랑을 줬단 말이에요. 잘하는 건 칭찬해 주는데 못하는 건 불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안 자라는 마음이 생겨. 아, 나는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을 얻기 위해 부모의 눈치를 보는 쪽으로 가요. 이게 이제 아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된 이후에도 나는 눈을 의식하는 쪽으로 가고, 이게 강박이 되고, 이른바 이제 A타입 행동 양식이 되더라. A타입 행동 양식이 이제 어떤 거냐,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자, 2번 시작. 아무리 성공해서도 항상 자신의 기시에 엄청난 불안을 느낀다. 3번. 사람보다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네, 4번. 수치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을 네, 측정한다. 4번. 종종 집에서 별일까지 본다. 네, 6번에. A타입 사람들은 가장 주된 특성은 공격성이다. 자, 자기가 경쟁 상대로 여기는 동료가 주전의 공격 대상이 된다. 네, 7번.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고 조급하며 신경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 중에 한 4개 이상이 되는 분은 지금 이제 사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혹시 4개 이상 되는 분 한번 손을 봐요. 솔직히 괜찮습니까? 4개 이상. 오케이. 이제 우리 정준현 선생님은 엄마네 했대. 엄마가 저기 이렇게 이쁜 두레를 왜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 나는. 있어요. 참 아이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예뻤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50대에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죠? 네. 엄청 아유, 좋아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진짜. 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뻤는데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딸이 뭐라고 했을까? 우리 한동원 선생님도 그랬어요? 한동원 선생님도 어릴 때 이렇게 그런 기억은 없는데 어. 뭐 주위 형이나 뭐 이렇게 옛날 분들은 좀 어떤 자식들 훈육할 때 네. 체벌이라는 게 그 시대 때 어떤 그 훈육 방법이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다 그걸 살아왔으니까 네. 예, 나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때 저보다 더 훈육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막. 근데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건 의식의 마음이고 그때 지금 저는 뭘 묻냐면 이제 무의식의 마음을 묻는 거죠. 무의식의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마음은 어떠냐 이 말이죠. 의식은 지금 이제 40대 50대에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지. 그때는 다 그랬어. 그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살기 힘들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근데 무의식은 뭐냐면은 지금 40대 50대의 마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5살 6살 마음입니다. 그 무의식의 마음의 길을 한번 보라는 거죠. 내 무의식의 마음은 어떤가. 여전히 내가 뭔가 외롭고 그때 그 부모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고 뭐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느냐 이거지. 한번 느껴보세요. 어때? 사건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게 무의식적으로 뭐 보면은 난 어릴 때 성장할 때 난 좀 외롭게 성장해서 좀 내가 그런 거는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매다 보니까 저희 집이 이제 그 방송 단어였어요. 그래서 뭐 농기 때는 농사 짓고 이제 농한기 때는 이제 위험 양식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계획된 애가 아니었었고 형하고 나이 차가 15살 정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 계획된 이제 출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성가신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거 집에 밖에 나가서 일을 어른들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양육할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혼자 좀 많이 감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일어나면 아무도 없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좋게 해서는 이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벌책에 의해서 막 이렇게 꾸지람하고 이걸 안 하더라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애가 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막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있죠. 지금 이제 그건 부모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엄격해서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같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교사나 목사님처럼 너무 훈계를 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아기의 그 재롱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들에 다 일하러 나가고 아기는 그냥 방 안에 눕혀놓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기들은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나는 깨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네. 나 혼자네. 이러죠. 외롭네. 나 혼자 내버려졌네. 뭐 이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 근데 부모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인식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아기는 인식 기능이 없거든요. 자, 아기는 지금은 50대의 정준의 선생님 인식 기능이 있어요. 옳다 옳지 않다 판단 기능이 있는데 5살, 6살 이런 아기는 그 옳다 옳지 않다를 몰라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모른다고 아기는. 아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 그릇을 만지면 안 된다고 모를 때 만진다 이거. 자, 난로가 뜨겁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난로에 손을 댄다 이거. 여기 아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릴 때는 특히 만 18세 이전에는 내가 착한 행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받아줘야 되지. 부모님이 아기가 받아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 너무 심하게 혼을 내거나 심하게 훈계하거나 그러면 이제 아기 마음에 상처를 내주게 되는 건데, 우리 부모들이 이제 부모 자격증을 안 갖고 부모가 된 거잖아요. 특히 옛날 부모들은 단지 뭐 생존만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부모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준혜 선생님만 특히나 그랬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인지. 아니 누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자,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는 옳다 옳지 않다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내가 기대했구나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만 18세 이전에 어떤 부모 하에서 어떤 가정 상황, 어떤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 우리가 만 18세 이후에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책임이 우리 자신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가 40대, 50대라면은 그 18세 이전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을 하면 안 되지. 왜? 자기 치유가 지금 자기한테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반응할 줄도 알지만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막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래머. 내 두뇌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NLP 세미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들이 뭐냐면 내 두뇌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프로그램은 지우고, 자, 필요한 프로그램은 설정을 했어. 그 프로그램에 맞게 반응을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네. 선생님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세요. 네. 그런 능력 자질도 있고. 절대 그는 서운함을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도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니까 이걸. 그래서 그건 엄마 탓도 아니고 정준혜 선생님 탓도 아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정준혜 선생님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리고 책임을 줄 수 있는 도구를 만났잖아요. 자, 이 NLP나
세면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배우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치유할 수 있고 그걸 지우고 새롭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런 도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도구가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엄마를 원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엄마가 낳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개의치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대, 40대, 60대 법칙인데요. 당신이 18세에는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염려를 해요. 근데 40세가 되어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60세가 되니까 아무것도 당신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누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안 되지. 자, 그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아 개방이 중요해요. 자아 개방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신을 개방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수용. 그렇게 자기를 개방했을 때의 공감, 이해, 인정, 수용을 충분히 경험한다. 나를 개방했을 때 누가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개방했을 때 누가 나를 다 받아주는 경험을 한다. 이거는 이제 칼 로저스 이야기인데요. 칼 로저스 아시죠? 다음에 로저스에 대한 강의도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로저스가 이제 공감의 중요성을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한 사람이라도 완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 심리치료 분야의 90%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자, 로저스는 공감만 가지고 다 치유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공감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거죠. 공감은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하고 싶은 욕구다. 우리가 호수물에 빠져 있잖아요. 호수물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호수물에 빠졌을 때 숨 쉬고 싶겠죠. 호수물에 빠져 있는데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져주지는 않고 이렇게 해요. 야, 당신을 위해서 내가 좋은 부동산 집을 사놨어. 음식 맛있는 거 차려놨어. 자동차로 사놨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건져주진 않고 이런 것만 이야기해. 그러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 입장에는 어때요?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감을 해주지 않고,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놨고,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자식 있고, 뭐 힘들었어, 그래. 이건 뭐냐면은, 호수물에 빠뜨려 놓고, 건져주지 않고, 밖에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감은 뭐냐면은, 이제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열의 8명은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10명이 8명은 심리적으로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막 위로받고 싶고, 누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막 옳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심판관 노릇을 하는 거지. 야, 부동산 있는데, 뭐, 좋은 보험 있는데,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좋은 환경 내에서 네가 왜 고민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옳은 소리만 하는 옳은 소리.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옳은 소리가 아니다. 심판관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에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뭐 충고를 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힘이 돼가지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저는 파비세의 강의라면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처럼 영업하기 좋은 시절이 없다. 요즘처럼 영업하면 너무 쉬운 그런 시절은 없다. 왜냐면 사람들은 힘들어 있단 말이에요. 18명 이렇게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정말 위로받고 싶고 누가 나를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산소가 부족한 상태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손잡아주면서 정말 마음을 나눠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편들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하겠냐. 막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저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보험이건 건강식품이 뭐건 간에 막 다 받아들이겠어.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기는 그냥 막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충고하고 훈계하고 무슨 정보 제공부 달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다. 이야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옳고 옳지 않음의 그런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범죄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쇄 살인 범죄들이 왜 자백을 하는지 보면요.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보면 이제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살인을 할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나는 당신 마음 아니다. 아, 당신 어릴 때 이렇게 힘들었군요. 부모 사랑 못 받고 어릴 때 이렇게 왕따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사람 죽이고 충동을 느꼈을까. 이렇게 알아주는 거야. 이제 마음을 알아주면 이제 자기가 뭐 저지른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제 그 자성 연쇄 사건 가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5개만 노출됐다면 10개, 20개도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고 공감, 이해를 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이제 왼쪽 가서 얘기했다고 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럼 죽더라도 그게 너무 좋더라. 죽는 것보다 이 누구한테 이해받고 공감, 사랑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요. 최진실이가 왜 죽는지 알아요? 최진실. 아, 내가 죽더라도 아, 난 내 편을 만들고 싶어. 죽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난 만나고 싶어 이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까? 내가 죽는다면 내가 사채업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가 옳다는 걸 내가 죽는다는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불쌍한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받고 싶은 이 공감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강하다. 우리 심리치료에는 얼마나 이게 클까요? 실제 저는 이제 상담 치료를 해보면은 공감만 가지고도 거의 뭐 한 80~90% 치료가 됩니다. 실제. NLP 최면 치료보다 더 효과 큰 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자, 근데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 보면 중국에 있는 자율신경계 있잖아요. 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버린다 이 말입니다. 심리계통에 이게 쭉 있는데 이제 이 자율신경계가 쭉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자율신경계가 고장이 나면서 교감신경계의 감인 반응을 하는 거죠. 교감신경의 감인 반응. 교감신경계가 온 스위치라면 부교감신경이 오프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보일러 장치가 있어요. 자, 우리 온도를 28도에 맞춰놨다고 생각해봐요. 28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보일러에 불이 켜지고 28도 위로 올라가면은 불이 꺼진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 몸도 있잖아요. 몸도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불이 꺼지고 불안한 상태가 되면 불이 켜지고 이게 맞잖아요. 그렇죠? 불안 온, 편안한 오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교감신경계 감인반응이 되면 뭐냐면 편안한 상태인데 불이 켜지는 거예요. 남들은 편안한데 나는 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들은 편안한데 나는 불안한 거야. 남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나는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발표 불안증도 그렇고 뭐 대인공포증, 공황장애, 불면증 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 증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교감신경계에 불이 켜졌다. 과민반응, 교감신경계 과민반응을 갖고 있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교감신경계 한번 보자. 짧은 호흡 상태입니다. 짧은 호흡 상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할 준비를 시키는 응급수행 및 도주 반응식의 시기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고 신체가 행동을 준비를 시키는 응급수행 및 도주 반응 상태. 불안, 스트레스, 걱정, 위기 반응식입니다. 불안, 스트레스, 걱정, 위기 반응. 이건 내 위기 상태입니다. Fight, flight 시스템이죠. Fight, flight. 싸울 것인가 도주할 것인가.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 상태는 긴호흡 상태입니다. 기노. 신체가 정상 상태로 되도록이면 회복되겠습니다. 자, 이완 반응 스토리 시스템. 요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숲속에 소라기를 만나서 싸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살려면 싸우든지 도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싸우더라도 어떻게 싸워야 되죠? 대충 싸워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까? 도주를 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 이제 도주를 하겠죠. 그게 이제 fight night이에요. 싸울 것이나 도주하겠지. 근데 우리가 호랑이를 때려눕혔어. 또 도주하다 보니 호랑이가 없어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진맥진해지죠. 겨우 살았네 이렇게 되죠. 겨우 살았네 이 뭐예요. 이제 호흡이 길어지면서 이완 반응이 됩니다. 이제 회복 체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원시 시절부터 이제 사냥터에서 자 사냥을 할 때는 긴장을 하겠죠. 사냥을 해서 곰을 때려잡거나 뭐 사슴 때려잡거나 때려잡았어. 때려잡기가 전에 우리가 긴장이 있잖아요. 근데 죽였어. 겨우 한 마리 잡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누적이 돼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호랑이랑 싸우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호랑이 때려 쏴 죽인 거예요. 난 한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안해요? 편안해요? 불안하겠지. 자, 내 에너지를 다 소진을 못했잖아요. 호랑이를 내가 직접 때려 눕힌 상태에서 또 다른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면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쵸? 근데 호랑이를 때려 눕히기 전에 누가 이게 쏴주겠다면은 두려움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호랑이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도주를 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때려 죽였어. 그럴 때도 이제 호랑이를 만나면 또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해소되지 않는 불안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교감신경계 감민반을 하는 것은 해소되지 않는 그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는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긴장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 실조증이거든요. 그게 교감신경계 감민반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면은 해소되지 않는 불안 심리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떻게 말하면은 긴장, 불안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울을 그냥 아예 밥 먹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 어떤 시점에 불안 심리가 내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된 채로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나이가 들었다니.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불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릴 때 기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어쨌든 어린 시절에 놀랬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어쨌든 억눌렸던 뭔가가 있겠죠. 오늘 제가 설명했던 이런 여러 이야기 속에 뭔가 있겠죠. 코치님, 근데 왜 이렇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금방 그래서 NLP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NLP를 훈련하다 보면은 그 근본 원인을 본인 스스로 알게 돼요. 저는 그냥 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유전. 저희 아버지가 그랬고 저희 여동생도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선 치료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혈통 치료를 해야 돼. 혈통 치료. 자, 이제 우리 정말 무의식의 원리 기억났습니까? 우리 무의식은 태어난 이후에 기억도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엄마 배 소환의 기억, 태어나기 전에 혈통의 기억, 전생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거 공부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가비진 선생님이나 여동생이 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태어나기 전에 부모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 가족 혈통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근본적인 치료를 원한다면은 그 혈통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50대 이후부터 활동을 아예 못하시고 거의 누워서 사셨어요. 아프지도 않은데. 50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집안이 그렇다면은 그는 혈통의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만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내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뭐 대부분 그래.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 때부터 이게 유전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그 혈통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시간선 치료를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그건 NLP 안 들어가는 겁니까? 김프레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내가 치료해드릴 수 있어요. NLP 안에 처음 부담인 것이. NLP가 기본이고요. NLP를 기본으로 해서 체면 치료, 전생 치료, 명의 치료, 시간선 치료 이런 게 이제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NLP 기본적으로 훈련하면서 NLP는 기본적으로 이제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 물론 다루고 있는데 태어나기 이전 기억을 다루는 방법이 일단 시간선 치료, 전생 치료 이런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목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시간 안에 내가 치료를 도와드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NLP 어쨌든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 간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치료가 되고 시작했잖아요. 네. 뭐 아까 제가 과학인에서 비긴 치료도 해드렸잖아요. 치료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뭐 이야기를 말하는데 어쨌든 내 마음 안에 어쨌든 이런 이제 불안이나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교감신경계가 과민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민 반응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게 있네. 자, 뇌는 훈련 어지럼증 하고요. 심장은 빨리 뛰고 위장은 소화불량 위험으로 갈 수가 있고요. 상체는 변비 설사를 할 수가 있고 말종 혈관 수축, 손발이 차가가 찢을 수가 있어. 근육 긴장, 소통, 가슴 압박감, 끌림, 목에 이물감이 있을 수 있고 심장 입이 많으면 호흡이 빨라질 수가 있다. 자, 이것에 있어서 한 절반 이상 해당되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세 분은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거든요. 교감신경계에 긴장을 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해소되지 않는 어떤 부정적 경서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지. 그걸 이제 NLP를 공부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발표할 때 불안증이 그래서 생기는 건가요? 발표할 때 발표 불안도 마찬가지고 뭐 대인 불안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해보면 발표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꼭 발표가 할 때 원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발표 불안의 근본 원인이 어떤 경우에는 엄마 뱃속 안에 있을 때 그 엄마가 할머니한테 시집살이를 한 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를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게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이라는 것 자체는 꼭 그 어떤 발표라고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의식과 래퍼를 형성해 봐야죠. 무의식을 탐사를 해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NLP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과 래퍼를 형성해라 하잖아요. 무의식. 모든 질병이나 모든 문제는 무의식과의 래퍼가 깨어져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의식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NLP 배우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태어난 이후의 문제를 생각해요. 태어난 이후에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어릴 때, 뭐 이것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NLP 공부해 보면은 그 원인이라는 게 꼭 태어난 이후의 기억만이 원인이 아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혈통도 가능할 수가 있고 전생도 가능할 수가 있고 엄마 뱃속안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 치료가 안 돼요. 왜냐면 무의식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 치료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머리에 고호 치료를 했지만 고호 치료 이전에 그런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내 외로움이나 내 힘든 마음이 문제거든요. 힘든 마음의 속에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온전하게 건강하면은 그런 에너지가 내 머리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원래 외롭고 공허하고 항상 혼자라는 이런 이제 힘든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 근본 원인들 치료가 더 돼야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딴 거 막 배우는 것보다 NLP 측면에 집중해 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야 돼.
도형신이라는 거 다 아무 쓸모 없으지만 아동하고 아무 필요 없어요. NLP 측면에 심취해서 그 무의식적인 변화를 하는데 몰입을 해서 내 근본 마음을 치유해야 되지. 나머지는 다 겉도는 거거든요. 근본이 바뀌지 않는데 다른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근데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기 때문에 오는 증세 아니에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이름을 붙인 이름이고, 자, 자율신경 실조증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란 말이에요. 네.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 교감신경계 우위 반응, 이렇게 말하면. 교감신경 우위 반응은 왜 생겼느냐 이 말이죠. 네. 오늘 가르쳐드린 부정적 증서나 제한적 신념, 마음의 문제가 있은 게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세요? 아 그런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부터 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이 마음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그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화가 된 거 아닐까요? 자율신경계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NLP에서 배웠잖아요.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이거 했잖아요. 근데 유전적인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윤리적입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태어나는데.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심리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배웠잖아요. 그 전제 조건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완벽한 출신인 것처럼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다.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태어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생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그럼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하고 그 근본 원인은 지난번에 마음의 법칙에서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법칙에서 원인에 대한 자극을 해봐라. 원인은 결국은 부정적 증서나 해소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교감신경계 감인 반응으로 오는 거다 말이죠. 이걸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건 병원의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제가 볼 때 발작 그거는 거짓 말이죠. 어떻게 우울증도 뭐 호르몬 분비가 문제고 우울증도 신체의 문제라고 몰아붙이지만 제가 볼 때 다 마음의 생긴 문제거든요. 아니 그 마음을 바꾸면 우울증 다 치료되지 무슨 그걸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 다 약하면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체적으로 생기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도 마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체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마음은 하나를 이겨야 되잖아요. 마인드 바디 그랬죠. 마음에 부정적 증서가 있으면은 신체에 그대로 즉각적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교감신경이 우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마음 내에서 불안심이나 해소되지 않는 부정 증서가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교감신경의 우위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곽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민하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어릴 때의 상처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당연히 교감신경계가 긴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야뇨증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늘 놀림받고 밤이 무서웠고 여기 엄마 아버지가 적절한 대응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태어난 이후에 학습된 반응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뭐 자율신경계가 잘못됐다.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안고 태어났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하죠. 태어날 때 의식의 레벨은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 상처를 안고 태어난 경우는 없다. 태어난 이후에 상처가 새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학습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나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대신 이제 좀 태어날 때부터 좀 마음이 좀 강하고 약하고 이런 이제 체질 자체가 심약하고 강하고 뭐 예민하고 뭐 둔감한 이런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있는데 처음부터 막 자율신경이 고장나서 태어나고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하나 태어날 때부터 그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선천적 변명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프레이드 세 가지가 있거든. 나는 선천적으로 이래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나는 심리학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이 이래 이것도 없애야 된다는 거죠. 나는 환경적으로 이래 이 환경적인 변명도 버려야 된다.
선천적인 변명론, 심리적인 변명론, 환경론적 변명론 다 버리는 거야. 나는 온전해라고 생각해. 나는 원래 온전해. 나는 원래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온전한데, 근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봐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 희망이 있죠. 만약 태어날 때부터 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라면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나? 치료를 왜 받아야 되나? 그럴 이유가 없지. 그리고 이제 모든 치료의 핵심은 이유 변명을 버리고 모든 건 나한테 달려있다라는 걸 아는 것에서 시작입니다. 모든 건 나로부터 출발하고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내가 하기 나는 거라는 거. 비록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다 하더라도 그거는 만 18세 이전의 문제고 지금 만 18세 이후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그건 모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신천적인 마찬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과기 선생님은 어쨌든 좀 예민한 거죠. 예민하고 섬세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율심리 실조증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훈련하기 나름이고 아까도 제가 치료를 해봤지만 선생님은 그만큼 이제 섬세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런 어떤 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힘들면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마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훈련. 가장 좋은 건 체면 이완법입니다. 체면 NLP인데 이게 중요하죠. 네. 지금은 어때요? 마음 지금 머리가? 아니 머리는 아까 좋았는데요. 네. 그 아까 치료 받을 때만 머리가 아팠고요. 네. 네, 아까 기운 없는 거, 네. 자고 싶고 기운 없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졌어요. 지금 괜찮죠? 네, 괜찮아요. 그 이제 그 빙의 치료의 특징이 빙의를 빼내가면 힘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좀 편안해져. 그래서 제가 지금 괜찮아졌죠? 네. 한번 일어나 걸어 보실래요? 지금 어떤지? 괜찮아요. 자, 몸이 좀 가볍죠? 네. 훨씬 가볍죠? 네. 그러면 빙의 치료 되겠네.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그럼 맞지. 아까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케이. 아까 제가 그때 치료할 때 제가 감이 있거든. 아까 제대로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러면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아까 치료 잘 됐어. 네, 그런 거 같아요. 그 선생님은 저랑 래프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치료할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 치료 잘 된 거. 어쨌든 자 다시 먼저 돌아와서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 생긴 이유는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나 제한적 신념이 있을 때, 즉 욕구 자질이 날 때 이게 생겨준다는 거. 요거는 이제 발표 불안 극복 대책인데 이건 옛날에 많이 강의를 했어요. 이건 빠르게 좀 지나갈게요. 첫 번째 천만남의 법칙. 이제 이런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불안 심리 해소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가 있을 때는 첫 만남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칼 로저스의 이론으로 본다면은 공감적 이해를 하는 이 공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내 아픈 마음을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 내 마음을 들어주고 수용 존중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이런 관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내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아픈데 아프다고 이야기를 못하면은 이거는 병을 더 키우는 거죠. 자, 이야기라는 거는 웅덩이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픔이 있는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 아픔이 웅덩이에 물처럼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만남이라는 것은 물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발산의 법칙. 발산을 하라. 발산. 이거는 해소감을 느끼는데 이제 1번이 찌기감을 키우는 거라면은 2번은 해소감이거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해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울고. 체면 치료할 때는 이제 이거 한풀이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한풀이 호수를 두드리면서 막 예를 들어서 뭐 누굴 욕을 할 수도 있어. 이놈 새끼 개새끼 죽이려 뭐 어쩌저쩌 막 그럴 수 있어요. 체면 상태에서는 이제 뭐 좀 쪽팔리는 이런 거 없잖아요. 체면을 걸어놓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되거든요. 이놈 새끼 뭐 죽이려 막 소리 지르면 한풀이 호수를 막 두드리면서
한 풀이 헛을 가지고 두드리게 만드는 데 해소가 많이 되지. 꼭 체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긍정물 소리를 내쓰거나 발성 훈련을 하거나 웃음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해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발성을 해소를 해라. 세 번째로 뭐냐, 행동과 대결 없지. 두려움일 때 두려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행동 치료에 쓰는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제 터널 공포가 있다. 터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야. 고소공포가 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고소공포가 있을 때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조금 더 올라가보고 조금 더 올라가보고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다 보면은 높은 곳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발표공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람들 앞에 서보고 또 서보고 또 서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의 두려움이 두 번째 쓰면 80으로 줄어들고 세 번째는 60, 50 계속 줄어들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계속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동과 대결을 바로 책에 이제 공감하러 가는 건데, 계속 두려운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두려움이 줄어들어서 어느 시점에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긴장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긴장하게 만들고,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더 많이 두려운 행동을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역설적인 이제 치료라고 볼 수도 있죠. 역설적인 치료, 또 역경 치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역행의 법칙. 사람들은 이제 긴장이나 떨리나 불안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긴장하지 않으려고, 떨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잠재의식의 패턴을 본다면 지난번에 공부했지만은, 잠재의식은 뭐뭐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뭐뭐하게 된다는 말이죠. 부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긴장하지 않으려면 더 많이 긴장하고, 떨지 않으려면 더 많이 떨고, 불안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긴장 떨리면 허용을 해야 된다. 자, 긴장해도 좋다. 떨어도 좋다. 실수해도 좋다. 불안해도 좋다. 우리 시험 공부를 없애주면 어떻게 하면 시험 공부를 없애줄 수 있겠어요? 자, 시험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시험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뭐. 떨어지면 재수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 때 어때요? 시험이 훨씬 더 편안하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발표 잘하면 되지만은, 실수해도 하면 또 어때? 실수하면 인간미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내 틈새를 좀 보여주면서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다음에 더 많이 준비를 하면 되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허용을 해주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진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제 마음의 경계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해라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집착을 하게 되고, 이 집착은 더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자, 잘해야 돼. 긴장하면 안 돼. 뭐뭐 해야 돼. 근데 뭐뭐 해야 돼를 반대로 뭐뭐 안 해도 돼. 자, 뭐뭐 안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경계를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자, 시험에 합격해야 돼. 시험 합격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시험 합격이고 이제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발표를 잘 해야 돼. 발표를 잘 못해도 괜찮아.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해도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남용을 해버린 순간 어떻습니까? 마음은 편안해지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뭐 해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의 경계 때문에 생겨난다. 이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뭐뭐 하면 되지만 뭐뭐 안 해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자, 강박관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난 반드시 손을 5번 씻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 화장실에 엄청 5번 씻어. 5번 씻지 않으면 화장실에 넣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죠. 5번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번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손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혹시 가족 중에 코로나 감염될 수도 있죠. 코로나 감염되면 다 죽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손을 5번 안 씻고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근데 왜 또 5번 꼭 씻어야 되죠? 자, 그러면 손을 5번을 씻으면 좋겠지만 난 5번 안 씻어도 괜찮네.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네. 생각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죠. 발표 공포증 자체도 같은 원리거든요. 발표를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이게 발표 공포증이잖아요. 발표를 잘하면 좋지만 발표를 잘 못해도 괜찮아. 발표를 잘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문제 일어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회사 잘리는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스스로 큰 부담을 안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 역행의 법칙이라는 허용을 하는 거죠. 이 허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런 게 또 있어요. 하지 않았을 때의 좋은 점을 관점 바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긴장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긴장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어요. 발표 때 긴장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긴장함으로써 인간미를 보여줄 수도 있고, 긴장함으로써 나처럼 긴장하는 사람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도 있고, 또는 긴장함으로써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긴장함으로써 내 마음의 심리 치료를 또 하게 되고, 나를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내가 더 많이 또 변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점을 찾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을 자야 돼. 불면증 같은 경우 잠을 꼭 빨리 자야 돼. 잠을 못 자는 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잠을 못 자는 게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을 못 잠으로써 밤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남들이 못하는 그런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미래를 위한 어떤 목표나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잠을 좀 못 자는 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괜찮다고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벗어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력을 하지 마라. 둘 다가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라.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집중의 법칙. 집중하는 게 커진다. 이거는 지난번에 마음의 법칙에서 우리 공부했죠. 신경 쓰는 것이 커진다. 좋은 것도 신경을 쓰면 좋은 것이 커지지만 안 좋은 것도 신경을 쓰면 안 좋은 것이 커지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긴장하면 안 돼, 떨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긴장하면 안 돼 하는데 더 많이 긴장하게 되죠. 실수하면 안 돼 하는데 더 많이 실수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어디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원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원하지 않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원하는 거. 그렇죠.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례 선생님이 괜찮았는데 그걸 통해서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핵심 내용, 스토리, 스피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데 신경 쓰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데 집중을 해라. 원하는 것이 커지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뭐가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커질까요? 열정이 커질까요? 열정이 커지죠. 열정이 커지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대체의 법칙은 뭐냐면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고요, 두려움이 크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의 의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열정이 커지고, 열정이 커지면은 열정이 두려움을 대체시킨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완의 법칙. 두려움은 교감신경계의 과민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럼 부교감신경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부교감신경계는 이완이 되어야 되잖아요. 긴장한 상태는 교감신경, 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는 부교감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없애고, 불안을 없애고, 부정 증세를 없애는 거하고 이 호흡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호흡 훈련을 해야 돼. 자, 이완의 법칙 바로 복식호흡을 훈련하라. 호흡이 길어지면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됩니다. 자, 모든 병은 호흡이 짧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모든 병 호흡이 짧기 때문에. 호흡이 짧으면은 교감신경계가 작동이 되고, 교감신경이 작동되면 긴장되고 불안해진다. 스트레스적인 반응을 한다. 자, 다시 보세요. 짧은 호흡은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은 긴장, 끌림, 불안, 스트레스 반응. 이 스트레스 반응하면 부신이라는 신체 조직에서 코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잖아요. 코티졸, 아드레날린은 우리 신체에 쉽게 말하면은 면역을 저하시키고 신체에 변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짧은 호흡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호흡을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작동이 되잖아요. 부교감신경.
부경감신경이 작동된다는 이야기 뭐예요? 자, 몸이 이완이 되고 몸이 건강해진다. 면역이 강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산소 운동, 운동도 이제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산소 운동 호흡이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이라든지 계단 오르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뭐 수영하기 이 다 뭐예요? 호흡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그 호흡이 길어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특히 우리 이제 곽인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계 관련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호흡이 긴 쪽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호흡이 긴 게 뭔가 기다려봐요. 호흡이 긴 거, 유산소 운동, 그죠? 등산, 계단 오르기, 뭐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다 호흡이 긴 거잖아요. 명상, 요가, 체면, NLP, 다 이 호흡이 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생치료, 뭐, 시간선치료, 다 호흡이 긴 거죠. 근데 호흡이 짧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요. 호흡이 짧은 거. 호흡이 짧은 거는 긴박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급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 어떤 업무적 스트레스, 뭐, 기간 마감이 있는 어떤 일, 업무 부담, 과로, 수면 부족, 뭐, 이게 다 호흡이 짧은 거 아닙니까? 왜 선생님이 몸이 안 좋아지냐, 잘 생각해보라고. 과로, 자, 마감이 있는 활동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지금 보니까 다 호흡이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자, 호흡인 거는 어떤 여유, 휴식, 충분한 수면, 자, 단연호, 복식호흡, 명상, 뭐 요가, 뭐 등산, 그렇죠. 체면, 여유. 저는 근데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죄책감이 있어서 못해요. 일중독자로 거의 평생을 일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만히 쉬지를 못해요. 그게 막 죄책감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NLP 공부할 때 그는 우리 무의식은 어릴 때 주관적인 도덕성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 지난번에 우리 무의식의 원리 공부했죠. 아마 우리 곽인 선생님이 어릴 때 여유있게 편안하게 쉬는 것들을 꾸준함을 들었거나 그런 것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어떤 그런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저 그거보다도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볼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부모, 형제. 근데 그거조차도 도덕적인 거예요. 그것도 어릴 때에 주관이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무의식의 욕구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치유가 돼야 돼요. 나중에 NLP 시간 빠지면 계속 오세요, 선생님. 지금 제가 볼 때 NLP를 원점에 새로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옛날에 저한테 기획지도 받았던 거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 처음부터 하세요. 오늘 선생님은 아까 치료하다 보니까 다 처음부터 새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 NLP 공부하면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지금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NLP 체면에 집중하세요. 그게 선생님 생명을 연장을 하는 거고 앞으로 노후 생활 건강과 행복적으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위대한 스스로를 앞에 놓고 왜 딴짓을 하냐 이렇게. 아니 내가 그 1년 2년 내려온 거 지금 막 한국 최고의 NLP 체면 전문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옆에 항상 제가 있었는데 저 옆에서 항상 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도와주시는 사람 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이제 과도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곽인현 선생님한테 물론 이제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제 남편 강동주 선생님이고 심리적인 부분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사람이 저예요. 병원도 아니고 제가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제 옆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딴 데 있는 항상 필요한데도 오는데 항상 저를 붙잡고 바지가를 붙잡고 도와달라고 저한테 애원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그럼 제가 선생님을 뿌리치겠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또 저한테 베푼 은혜가 큽니까? 3년, 2년 이렇게 막 상속 빌려주고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줬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보답을 하더라도 왜 안 도와주겠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NLP 몰입하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연합분리로 지금 NLP를 공부하다 보면 연합분리 어소시에이션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건을 치료할 때 지금 현재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과거에 가보니까 뭐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사건들은 분리를 하고
긍정의 사건은 또 연합을 해서 좋은 거는 키우고 나쁜 것은 해소를 하면서 줄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연합 분기를 잘 다루면 NLP 치료를 잘하죠. 사실 이제 저한테 치료 기법을 배워오면 별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완을 시킬 수 있는 체면요법 공부 좀 하시고 이완시킨 상태에서 과거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과거의 힘든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기법도 뭐 별거 아니에요. 분리 기법들, 연합 기법들, 앵커링 이런 거. 그 다음에 편집 기법, 그 다음에 관점 바꾸기. 결국 손가락 안에 꼽는 거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치료가 잘 된다는 말이에요. NLP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빠르게 내 것으로 좀 숙달을 시켜서 내 문제도 치료를 하시고 다른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실력을 빨리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방의 법칙. 이거는 첫 만남에서 제가 설명했는데 문제는 숨길수록 커지고 문제는 개방할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심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첫 만남 심리 가족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 창피한 이야기, 뭐든지 다 좋습니다. 다 그냥 풀어놓고 이야기하세요. 이 공간에서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 이야기하세요. 일례로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한번 해드릴게. 서울에서 이제 한 4년 동안 NLP 배운 분인데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 모든 치료를 다 해줬는데도 이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근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어. 편지를 읽어보니 그 원인을 알게 됐어. 결국은 성폭행 문제였어. 성폭행. 10대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차마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이야기를 못하다 보면 제가 치료를 못 해줬겠죠. 성폭행 당한 문제를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 그 뒤에 여러 문제를 치료했는데도 여전히 대인공포증과 사회공포증이 남아있는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차마 입으로 이야기 못하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기 힘들겠어. 그냥 편지라도 써서 보내라고 하니까 편지를 이제 써서 보내서 편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치료를 해줌으로 4년 만에 치료가 된 사람이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 드리냐면은, 성폭행 문제를 포함해 정말 그 창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치료가 안 되면 3살부터 8살까지 가는 것처럼 결국은 그 아픈 것 상처를 안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제가 치료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창피한 것은 일순간이고 치유되나는 일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면 1대1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꼭 이야기 좀 하셔서 치료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자아 강화의 법칙. 결국은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자아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아 강화. 과거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자동차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벤츠라는 자동차라고 가정해 볼게요. 벤츠라는 자동차를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 되죠. 근데 브레이크에 발을 뗀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못 가죠. 그러면 자동차 달리게 되면은 기름이 일단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에 발을 떼야 되고 엑셀레이터를 누르면서 운전대를 잡고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앞서가 했죠. 그러면은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은 뭐냐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름을 넣는 것은 뭐냐면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기름을 넣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준다 이 말이에요. 즉 마음에 에너지를 넣어준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고 운전대를 돌리는 건 뭐냐면은 미래의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의 방향 설정. 즉 비전을 갖게 만들고 사명을 갖게 만들고 목표를 갖게 만들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설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운전을 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만 치료를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에 발을 떼게 하고 기름을 넣게 해서 자동차 운전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자,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 미래를 성공시키고 도와줘라. 자, 거기가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 반복의 법칙. 모든 기술의 어머니는 결국은 반복인데요. 이건 프로그래밍은 한 번에 설정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를 지우는 건 한두 번의 치료로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반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빙의 치료라든 좀 힘든 치료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자아가 강해지지 않으면 또 재발이 된다. 재발.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자기를 강화시켜주는 자아 강화를 위한 훈련들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NLP 기법 중에 앵커링이라든지 뭐 빈 명상이라든지 뭐 바디 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자 앵커링이나 빈 명상, 뭐 바디 스캔, 미래 맞추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개인적으로 반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체면으로 보면 체면 자기 암시. 우리가 이제 그 체면 시간에도 이제 그 체면을 걸어서 자기 체면을 걸어서 자기한테 긍정적 암시를 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체면 자기 암시. 카톡에 보면 제가 그 올려드리는 체면 자기 암시 그 음성 파일 많이 있죠. 그런 걸 뭐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꾸준히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자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8시 4분이네요.